네, 영호님이 먼저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들립니다. 들어갔어요. 일단 여기 그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세미나룸에서 좀 그 화면 공유를 좀 여기도 하느라 좀 잠시만요. 이거 와야 돼? 지금 그 영호님 연결이 끊겨서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녹화하는 사람 녹화하는 학생은 그냥 이거 지금은 끊고 시작할 때 녹화를 누르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럼 저 먼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제걸 교수연구실 과정 박채훈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sking and Answering Questions to Evaluate the Factual Consistency of Summaries"라는 논문이고요. 재작년 ACL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 좀 오버뷰 먼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일단 논문은 NLP 논문이고 그 중에서 Abstractive Summarization 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문서 요약, 즉 문서 생성 요약인데 이 생성 요약이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래 다큐먼트가 있고 이거를 요약해서 어떤 요약문을 만들 때 원래 다큐먼트랑 요약문이랑 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좀 factually inconsistent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런 요약문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메트릭들이 루지나 블루 같은 좀 정답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이거를 비교하는 메트릭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메트릭들이 이러한 factually inconsistent를 좀 잘 포착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QAGS라는 좀 새로운 평가 메트릭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서 요약문을 만들었을 때 얘가 얼마나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이거를 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고 실험 결과 이 메트릭이 사람이랑 조금 더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또 인터프리터빌리티도 되게 좋다라고 좀 장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NLP 논문이다 보니까 좀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거는 문서 요약 태스크는 어떤 문서가 주어지면은 얘를 좀 간단한 서머리로 요약하는 건데 이 문서 요약은 크게 익스트랙티브랑 앱스트랙티브로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트랙티브는 한 문서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중요한 문장을 좀 클래시파이해서 걔를 요약문으로서 사용하는 거고 앱스트랙티브는 어떤 문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서를 이해한 다음에 그 요약문을 직접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랙티브는 형광펜 같은 걸로 중요한 문장에 밑줄 치는 거고 앱스트랙티브는 직접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평소에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앱스트랙티브를 보통 생각하고 그래서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은 좀 코헤런트하고 원래 문서랑 관련도 있으면서 그 원래 문서에 있는 사실 정보를 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이 얘네가 만든 요약문을 보면은 이 factually inconsistent한 요약문들이 좀 많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actual inconsistency가 뭐냐면 원래 문서가 있고 이걸 요약한 게 있을 때 원래 문서에 있는 사실 정보가 좀 바뀐 상태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원래 문서에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요약문에 성장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예시에서 위에 있는 이게 원래 문서고 밑에 있는 게 서머리일 때 원래 문서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 브래디 올슨이라는 노스 설스턴 하이스쿨의 선생님이
월요일에 총을 든 남자를 제압했다라는 게 이제 원래 문서의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요약한 요약문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그 브래디 올슨이라는 선생님 월요일 아침에 총을 쐈다라는 문장으로 좀 원래 문서의 사실관계가 바뀌어서 요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래 문서의 사실 정보가 달라진 게 팩추얼 인컨시스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좀 지적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렇게 팩추얼리 인컨시스턴트한 요약물이 생겼을 때 현재 사용하는 그 요약 평가 방법들은 그 이러한 문제를 좀 잘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약문이 얼마나 컨시스턴트한지를 현재 나와 있는 매트릭만 가지고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매트릭은 이제 블루나 루지 같은 매트릭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그 정답 서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모델이 생성한 서머리가 있을 때 이 둘 사이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거를 앵그램 오버랩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예시를 보면은 정답이 더 팍스 점프 쓰고 그다음에 모델이 만든 게 더 헬로 워켓 도그 팍스 점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정답에 있는 단어들 중에 모델이 몇 개나 맞췄는지 이런 거를 비율을 재서 이렇게 3분의 1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객관적으로 더 잘 만든 요약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통 평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앵그램 오버랩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은 그 레퍼런스 서머리, 즉 정답 서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게 사람이 작성하다 보니까 좀 비싸고 갖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서를 요약할 때 보통 정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정답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러한 앵그램 오버랩 기반의 어프로치는 모든 단어들을 좀 같은 중요도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 한두 개가 바뀌어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 문장은 몇 월 며칠에 A가 B한테 총을 쐈다고 모델이 몇 월 며칠에 A가 B에게 총을 맞았다라고 예측했을 때 사실 쐈다랑 맞았다는 정반대의 의미이니까 문장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앵그램 기반 유사도로 이 결과를 평가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결과라고 예측을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요약 시스템의 평가 매트릭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요약 모델이 얼마나 팩추얼리 컨시스턴트한지 그걸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 메소드를 소개할 때 이 메소드에 담긴 그 인투이션을 먼저 소개해 줬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요약문이 있고 원래 소스 텍스트가 있을 때 얘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다면 만약에 이 서머리가 이 소스와 정말 팩추얼리 컨시스턴트 하면은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투이션을 가지고 이런 메소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그림처럼 소스가 있고 요약을 해서 서머리를 만들었을 때 먼저 이 서머리를 기준으로 이 서머리와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래 있던 소스랑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서머리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개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답변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고 이게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팩추얼리 컨시스턴트하고 반대로 한 질문에 대해서 얻은 답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 소스랑 서머리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약 과정에서 뭔가 바뀐 것이고 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를 보면은 그 Who scored their first try of the season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래 문서에서 썼을 때는 조엘 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머리에서 찾았을 때는 케빈 신필드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그 누가 첫 번째 시즌에 트라이했는지 이 정보가 소스랑 서머리에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서로 그 factually inconsistent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보면은 How many matches did they win?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소스랑 서머리에서 둘 다 답을 찾았을 때 둘 다 6 matches라고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서머리가 사실관계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매트릭을 최종 스코어를 계산할 때는 만약에 저희가 질문을 3개 만들어서 답을 찾았을 때 그 각각의 답의 유사도가 0, 0.2, 1.0 이렇게 3개의 유사도 스코어가 나왔다면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표준해서 0.4를 구한 다음에 이 서머리의 팩추얼 컨시스턴시 점수는 0.4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칼라 값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프레임워크의 식을 좀 적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서머리로부터 어떤 질문들을 만들고 이 Q라는 질문을 만들고 이 Q에 대한 답을 원래 문서, 그러니까 요약되기 전의 문서 X에서 답을 하나 찾고 그다음에 서머리에서 답을 하나 찾았을 때 이 답들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그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구해서 이게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더 사실관계가 올바르게 작성된 요약물이다라고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는 이게 전부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크게 3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머리로부터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쿼리 저너레이션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QA 모델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을 2개 찾았을 때 이 2개의 답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2개의 답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이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못 들어가지고. 네네. 질문 있으시면 뭐지? 그래서 이제 3개의 모듈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만드는 모듈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요약문이 있을 때 이 요약문에서 어떤 정답 후보들을 추린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질문을 만드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Answer Conditional Query Generation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델의 아키텍처로는 바트가 사용됩니다. 이 바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이고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너레이션 모델은 그 뉴스QA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입력으로는 그 어떤 앤서랑 그다음에 그 우리가 생성한 요약문이 들어가고요. 이 모델의 아웃풋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아니죠. 네, 이 답에 대한 질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렇게 하고 얘를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때는 이 요약문에서 named entity, 그러니까 명사나 아니면 명사구 같은 거를 추린 다음에 얘를 정답으로 만들어주는 지문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약문에서 10개의 정답 후보를 추리고 한 정답 후보당 각각 10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총 100개의 질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들을 임의로 생성한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생성한 게 아니라 모델이 생성한 거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낮은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은 질문들을 팩터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복된 질문들을 지우는 거고, 두 번째는 길이가 너무 짧은, 그러니까 사토큰 이하의 질문들을 팩터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을 만들 때 질문이랑 서머리를 붙여서 정답이랑 요약문을 붙여서 질문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 요약문이랑 질문을 넣었을 때 이 원래 정답이 나오는지 이걸 기반으로 필터링을 했는데 이 원래 정답이 안 나오면은 이건 채우님 마이크가 왜 꺼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끊겨가지고 와이파이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쿼리 제너레이션까지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래 문서랑 요약문에서 찾아오는 퀘스천 앤서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래 문서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 스팬을 찾는 extractive QA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앞선 단계에서 질문을 만들었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래 문서 X랑 만들어진 요약문 Y에서 각각 찾아옵니다. 이 QA 모델은 이제 버트라지 언케이스드 모델을 파인튜닝해서 사용하였고 학습한 데이터셋은 스쿼드 2.0입니다. 이 스쿼드 2.0은 데이터셋의 특징으로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질문들은 그 원래 문서를 보면은 답변을 찾을 수 없는 unanswerable question 타입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실제 프레임워크에서 그 서머리에 대한 그 만들어진 요약문이 원래 문서에 만들어진 요약문의 문장 중에 원래 다큐멘트에는 없는 좀 할루시네이티드 팩트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원래 문서랑 그다음에 요약문 각각에 대해서 찾았을 때 이 두 개의 답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그 시뮬러리티 모듈인데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원래 문서에서 찾은 답이랑 그다음에 요약문에서 찾은 답 두 개가 있을 때 얘네 사이의 토큰 레벨 레퍼런스 스코어를 통해서 두 답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메소드 설명은 끝났고요. 이 전체 메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정리하면 먼저 처음에는 그 서머리에서 총 20개의 질문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원래 문서 X랑 만들어진 요약문 Y에서 각각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두 개의 답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토큰 레벨 레퍼런스 스코어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총 20개의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20개의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있을 텐데 그 시뮬러리티 스코어의 평균을 내서 그게 이제 이 요약문의 최종적인 액츄얼 컨시스턴시 점수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제 메소드 설명 끝났는데 혹시 여기까지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좀 짧은 서머리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뭐 별로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없으니 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질문을 만들 만한 거리가 없으면 네, 그럴수록 좀 네, 그런 경우에는 좀 평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쪽에 리미테이션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프레임워크가 돌아가면은 이 서머리를 소스랑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텍스처 컨시스턴시 점수가 무조건 만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요약문이 가져야 되는 좋은 요약문이 가져야 되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의 요소밖에 평가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실험 세팅인데요. 먼저 평가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메소드 이름이 QAGS인데 이걸 포함해서 이제 다른 뭐 블루나 루지 같은 평가 매트릭들이랑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평가 매트릭을 평가하는 상황인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각각의 매트릭들이 예측한 결과가 사람이 예측한 결과랑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콜리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매트릭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깔린 가정은 혹시 네네.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슈먼이 이밸류하는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스코어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지금 결과가? 네. 여기서는 그 사람의 예측값이 0에서 1 사이의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사람이 예측한 데이터셋이 이제 뒷페이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깔린 가정은 어떤 매트릭이 있을 때 이게 사람이랑 비슷하게 예측을 할수록 더 좋은 매트릭이다 라는 가정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예측한 거나 아니면 각각의 매트릭들이 예측한 것 둘 다 컨티뉴어스한 값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피어슨 콜리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사용합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총 N개의 서머리가 있고 이 어떤 휴먼 언어 데이터가 각각에 대한 팩추얼 컨시스턴시 점수를 0에서 1사로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매트릭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도 각각 이 N개의 서머리에 대해서 그 점수를 매깁니다. 그럼 총 3개의 이제 점수 어레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콜리레이션을 재고 이렇게 한번 콜리레이션을 재면은 점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콜리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좋은 매트릭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게 사람 점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성 요약 태스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셋인 CNN 데일리 메일이랑 엑스썸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그 요약 모델을 파인 튜닝한 다음에 서머리를 생성하고요. 그 서머리가 이제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문장 각각에 대해서 3명의 주석자가 바이너리 디시전을 통해서 얘가 컨시스턴트 하다 안 하다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문서 전체에 대한 점수를 평균을 내서 그 문서에 대한 팩추얼 컨시스턴시 점수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CNN 데일리 메일, 엑스썸 각각에 대해서 235개랑 239개의 서머리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인데요. 메인 테이블이 이제 오른쪽과 같은데
방금 만들었던 CNN 데일리 메일 데이터셋이랑 엑스썸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했고,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메트릭들은 저희가 초반부에 봤던 그 정답과 결과 사이에 앵그램 오버랩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루지나 메테오나 블루나 아니면 그 정답과 결과 사이에 인베딩 시뮬러리티를 보는 버트 스코어랑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QAGS가 여기서 제안하는 메트릭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QAGS가 다른 메트릭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보였고,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이 앵그램 수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블루 4보다 블루 1이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CNN 데일리 메일에선 잘했는데 엑스썸에서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CNN 데일리 메일에 비해서 엑스썸 데이터셋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메트릭들이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데이터셋의 특성에 기반하여서 설명을 했는데, 엑스썸 데이터셋이 이제 CNN 데일리 메일에 비해서 좀 더 요약문의 성질이 앱스트랙티브하고 그 원래 문서를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요약문을 생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메트릭들이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어널리시스인데요.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게 쿼리 제너레이션이나 퀘스천 앤서링이나 시뮬러리티 모듈 이런 게 좀 여러 모듈들이 붙어 있는 프레임워크니까 그 모듈 각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QA 모델의 이제 버트를 사용했는데 버트의 사이즈를 바꾸면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붙어 있던 QA 모델은 버트 베이스인데 이 버트 베이스를 버트 라지나 버트 라지 WWM 이렇게 모델 사이즈를 점점 늘려가면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고요. QA 모델의 성능만 보면은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가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또 QAJS 프레임워크에 넣어보니까 이 QA 성능이랑은 별개 좀 큰 경향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논문에 하는 말은 여기서 제안하는 QAJS라는 프레임워크가 QA 모델의 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좀 로버스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근데 여기에 좀 덧붙인 말은 이게 버트 베이스가 제일 안 좋긴 한데 버트 베이스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강한 베이스라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질문을 만드는 쿼리 제너레이션 모델의 성능을 좀 바꿔보면서 실험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쿼리 제너레이션 모델의 퍼플렉시티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퍼플렉시티는 이제 모델의 로스에 비례하는 값인데 일반적으로 퍼플렉시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안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제너레이션 모델의 퍼플렉시티가 아래로 갈수록 좀 더 커지고 모델의 성능도 안 좋아지는데, 이 경우 CNN 데일리 메일에서는 그 콜레이션 점수가 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었고 엑스썸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에 슬라이드랑 마찬가지로 그 쿼리 제너레이션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좀 로버스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요약문에서 만드는 질문의 개수를 바꿔본 건데요. 이제 원래는 20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는 5개부터 50개까지 좀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질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프레임워크가 돌아가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계산의 효율성이 좀 낮아진다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20개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근데 질문을 5개만 사용해도 여전히 기존의 블루나 루지와 같은 앵그램 오버랩 기반의 메트릭들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쿼리 제너레이션 모델의 학습하는 도메인과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되는 그 도메인이 달랐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 쿼리 제너레이션 모델이 원래는 뉴스케이, 그러니까 그
네, 원래는 NewsQA를 가지고 학습했는데 이게 아니라 스쿼드,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도메인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뉴스 도메인인 CNN 데일리 메일이나 엑스선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로우에 있는 게 원래 점수고 두 번째 있는 게 도메인 시프트가 있을 때의 점수인데 보시면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고 이게 도메인 시프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기존의 루지와 같이 요약 태스크에서 자주 사용되는 매트릭들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아티클이 우리가 요약하고 싶은 문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서머리가 실제로 요약 모델을 통해서 요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막히는 게 원래 문서에는 없는데 이 요약 모델이 요약을 하면서 임의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좀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게 원래 아티클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우스맨 칸이라는 사람이 그 런던 브리지로 들어가서 큰 칼을 들고 런던 브리지로 들어가서 뭐 시민들을 위협했는데 시민들이 이 사람을 제압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칼을 들고 갔는데 요약한 결과를 보면은 칼이랑 그 파이어 익스팅셔 이게 아마 소화기를 들고 갔다 이렇게 좀 잘못 요약된 걸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여기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What did the article have라는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제 아티클에서 찾으면은 라지 나이프가 나오고 요약문에서 찾으면 나이프 앤 파이어 익스팅셔가 나와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이 어택커가 뭘 가지고 있냐라는 정보에 대해서 그 인컨시스턴시가 나타난 거를 효율적으로 다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질문도 만들고 답도 찾는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개의 모듈이 붙은 파이프라인 형태다 보니까 어디서 얼마나 에러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들이 400개의 질문을 랜덤하게 샘플링한 다음에 거기서 에러가 있었는지를 좀 분석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만들어진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보면은 400개 중에 약 8.75% 정도는 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나 문장 구조가 이상하거나 별로 쓸모없는 질문이었고요. 한 3% 정도는 잘 만들어졌지만 이게 서머리랑은 좀 다른 서머리를 가지고는 답을 만들 수 없는 질문이 생성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쿼리 제너레이션 모델이 좀 잘 동작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한 8.25% 정도는 원래 문서에서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러라기보다는 이렇게 소스에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만듦으로써 이 만들어진 요약문에 있는 할루시네이션 팩트를 잘 찾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레딕트 댄서 QA 모델에 대한 분석인데 전체 400개 중에 한 1.75% 정도는 원래 요약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은 QA 모델의 성능이 떨어져서 못 찾은 경우가 있었고요. 32.5% 정도는 원래 문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답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 정도는 이제 원래 문서랑 요약문에서 둘 다 답을 잘 찾았는데 이게 토큰 레벨 F1이다 보니까 뭐 비슷한 의미의 단어여도 두 개가 서로 다르게 표현됐으면 이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제대로 비교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미테이션이랑 컨클루전인데요. 먼저 여기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으로 언급된 거는 사실 좋은 요약문이 가져야 되는 특성이 유창하거나 가독성이 좋거나 중요한 정보만 딱 요약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딱 그 사실관계가 얼마나 유지되었나 이것만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타겟한 그 제너레이션 태스크가 딱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이니까
다른 NLG 태스크, 스토리 제너레이션이나 NNT나 이런 거의 경우에는 또 그에 맞게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요약문의 사실관계를 잘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여기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매트릭들보다 사람과 더 좋은 콜릴레이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인터프리터블리티가 있는데요. 앞서 케이스 스터디에서 본 것처럼 어떤 요약문이 사실관계가 이상하다고 평가가 됐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질문이나 답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이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높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아까 좀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혼내주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가지고 이 친구 좀 벌주기 위해서 랩 세미나 끝나고 포맷할 거고요. 네, 일단 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게 안 들리셨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제 어떤 미술가, 영화 감독, 그리고 이제 과학자, 이 사람들은 이제 다들 이제 창의성을 이제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이죠. 이 사람들의 이제 일대기, 뭐 커리어를 해보면서 이제 전성기를 한번 분석해보고 요걸 이제 여기서부터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쓴 논문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이 논문 자체는 이런 제목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도에 네이처에서 나왔습니다. 네. 가지고 여기에 핫트릭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요거가 이제 번역을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네, 그래서 전성기를 이제 조사하는 거고요.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제 마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이 마태 효과가 뭐냐? 뭔가 좀 제가 뭐 종교는 없긴 한데 뭔가 좀 전도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게 마태복음의 어떤 구절에서 갖고 온 이제 착안을 해가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뭐 어떤 거냐? 뭔가 좀 이제 인기가 있는 유명한 사람이 주장한 건 좀 더 이제 좀 설득력이 있는 거고 안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 설득력이 좀 적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랑 뭐 제프리 힌턴이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썼을 때 제가 한 소리는 뭔가 좀 헛소리로 들리는데 이제 제프리 힌턴이 한 소리는 뭔가 좀 그럴싸하다 해가지고 논문 쓰면 막 사이테이션 많이 붙고 뭐 이런 거죠. 가지고 이런 거가 뭔가 좀 뭐 여기서 보면 제가 뭐 너무 간단하게 말한 것 같지만 요거가 이제 그냥 좀 시사하는 바는 이제 뭔가 좀 하나가 잘 되기 시작하면은 뒤에 것도 계속 잘 된다. 뭐 대강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성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하는 일들이 계속 다 잘 돼가지고 점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시 재료가 되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다가 나오는 그런 결과들도 더 잘 되게 되는 그런 거죠. 가지고 이제 이런 전성기라는 거를 얘기해 봤을 때 뭔가 좀 기존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첫 번째 학파는 이제 전성기는 존재한다. 전성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고 아주 걸작은 이제 연달아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한 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학파는 전성기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걸작이 나온다는 건 이제 뭔가 운빨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의 평균적인 실력이 있고 그게 이제 뭐 실력에서 뭔가 좀 분산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뭔가 좀 가우시안 분포라고 쳤을 때
어떤 걸작이 등장한다는 건 이제 엄청나게 극단적인 값 하나가 딱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걸작이 나왔을 순간에 나의 뭔가 좀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순간, 그 걸작이 나온 순간은 나의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순간이었다는 거죠. 네. 가지고 이런 두 가지 학파가 이제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뭐가 맞을까? 라고 이제 이 저자들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한 거죠. 가지고 요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기본적으로 걸작이 등장한다는 건 어떤 예술 작품 또는 뭐 어떤 우리 논문 같은 게 될 텐데, 보통 이러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제 어떤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연습을 한다고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성기의 존재, 그리고 전성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런 특성을 살펴보는 거는 우리의 창의성을 기르는 뭔가 이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자들은 이제 세 직업, 미술가, 영화 감독,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제 커리어 기록을 이제 쭉 수집을 한 거죠.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지고 미술가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면 이제 이거를 뭐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작품이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가를 이제 어떤 그 작품의 이제 가치로 이제 매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화 리뷰 사이트에서 나온 점수를 이제 영화의 가치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의 경우에는 어떤 논문이 딱 퍼블리시 되고 10년 이후에 이제 그 논문이 얼마나 사이트됐나 그걸 이제 그 논문의 가치로서 평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가지고 실제 이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라는 게 이제 좀 이 장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좀 몇 가지 좀 정의하면서 쭉 갈 건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쭉 그 자신의 이제 커리어 기간 동안 작품을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N개의 작품, N개의 미술 작품, N개의 영화, 그리고 N개의 논문을 썼다라고 했을 때 가장 걸작을 이제 N 스타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걸작을 이제 스타 그리고 3스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요 걸작 1, 2, 3등 하는 걸작이 언제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요 피규어를 보시면 되는데 요 피규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제 가로축은 이제 나의 커리어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제 0부터 1 사이로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요 그 걸작이 언제 등장하는지를 이제 확률 분포로서 그냥 확률을 찍어본 겁니다.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각선을 쭉 이제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작이 다 대각선에 걸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뭔 소리냐? 나의 그 커리어 전체 기간 동안 뭔가 좀 그 균일한 비율로서 이제 걸작들이 등장하더라. 뭔 소리냐? 즉 어떤 걸작은 랜덤하게 뭔가 좀 그 나의 커리어 기간 동안 좀 랜덤하게 뽑히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 끝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가지고 요거는 지금 걸작 하나만을 이제 하나씩 본 건데 만약에 걸작 1, 2, 3등을 같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가지고 뭔가 좀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쫙 구해봐가지고 요거를 기간에 따라 한번 찍어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재밌게도 여기 높은 게 뭔가 좀 많이 등장했다는 거겠죠? 빨간색이. 가지고 요 빨간색 애들이 대각선에 있습니다. 대각선에 있다는 건데 이건 뭔 소리냐? 우리가 가로축은 첫 번째 걸작이 내 인생의 내 일대기에서 언제 등장했는지고 Y축은 두 번째 걸작이 언제 등장했는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로축이 이제 빨갛다는 거는 첫 번째 걸작이랑 두 번째 걸작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가지고 두 번째 걸작과 세 번째 걸작, 그리고 첫 번째 걸작과 세 번째 걸작, 이거의 페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사해 봤을 때 쭉 대각선의 이런 규칙이 마찬가지로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은 혹시나 이게 데이터가 원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베이스라인 삼아가지고 나의 나의 커리어에서 어떤 작품이 나왔던 순서 있죠. 이 순서를 다 뒤섞은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을 때 이 경우에는 뭔가 좀 대각선의 어떤 규칙이 등장하지 않고 있죠. 특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대각선이 나오고 있는데 파란색은 오히려 이제 확률이 낮다는 소리니까요. 가지고 이 베이스라인과 이제 앞선 결과를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걸작은 좀 몰려서 등장한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걸작이 두 번째 걸작보다 뒤에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위에 나오는 경우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그 오른쪽 아래 삼각형은 첫 번째 걸작이 두 번째 걸작보다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어떻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쓴 게 나중에 뜬 건가요? 첫 번째가 지금 이 메인 워크인 거죠. 순서가 첫 번째는. 네, 가장 임팩트 있는 게 1등. 네, 네네. 이겁니다. 예. 뭔가 좀 아, 사이테이션이 많은 순으로 정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예, 간단히 말하면.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네. 여기 쭉 그 이전에서 네. 저거 의미는 자신의 한 커리어 중반쯤에 걸당 나온 사람의 수나 후반에 걸당 나온 사람의 수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방금 질문이랑 좀 비슷한 궁금점은 물론 질문이 풀리긴 했 질문과 살짝 핀트가 올라가긴 하지만 한번 이제 첫 번째 걸작과 1등 걸작과 2등 걸작의 그 등장 순서를 한번 차이를 구해봤습니다. 이 델타 n이 그건데요. 그럼 이 델타 n이 등장할 그 델타 n이 뭐일지에 대해서 그걸 확률을 구해보고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으로서 셔플한 그거의 빈도도 그 확률을 구했습니다. 요걸 이제 비율을 구하면은 뭔가 좀 어떤 요 델타 n이 뭐 어떤 게 많이 등장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대충. 그랬을 때 요걸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0일 때가 피크를 찍고 점점 이제 멀어지면서 대칭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이거는 뭔가 이제 가장 대박을 친 거랑 두 번째로 대박을 친 거랑은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요거의 두 개 간의 순서는 없다는 거죠. 가지고 첫 번째로 대박을 친 다음에 다음 작품이 두 번째로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대박을 친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성공을 하거나 성공한 다음에 뭐 2편은 살짝 떨어지거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럴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빈도가.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나의 이제 평균적인 그 아웃풋의 임팩트가 있겠죠? 임팩트를 이제 사이테이션 수나 이제 어떤 그 영화 평점을 이렇게 쫙 나열했을 때, 거기에 메디안을 구합니다. 메디안을 구하고요. 그 메디안보다 높은 작품들이 쭉 연달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연달아 나오는 횟수의 최대 길이를 n으로 잡아보고서 그 n을 플롯 해본 겁니다. n을 플롯 해봤을 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셔플했을 때 베이스라인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 뭔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가지고 요거를 봤을 때 실제로 뭔가 좀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전성기라는 것이 좀 살짝 존재하구나. 실제로 뭔가 좀 평균적으로 뭔가 내가 만드는 뭔가 작품의 퀄리티가 더 높은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걸작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가지고 그러면은 요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가지고 처음 그 하나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만들어 보는데 한번 이제 감마 i를 이제 뭔가 나의 평균적인 그 아웃풋이라고 칩시다. 아웃풋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이제 뭔가 좀 그것들의 이제 나의 아웃풋들의 분산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실제 요 우리들의 커리어를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잘 설명할 수 있느냐?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는 건데 실제 새 사람들의 커리어를 가져와 봤을 때 이걸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간구하고 있던 게 이제 뭐냐? 어떤 나의 평균적인 임팩트는 나의 능력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나의 평균적인 이제 실력이 여기 정도에 있다가 어느 순간 확 치고 올라가서 쭉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아주 요거 데이터를 보면은 방금 이야기 드린 이런 가우시안 형태의 모델은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잘 잡아보기 위해서 핫트릭 모델을 한번 이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나의 아웃풋은 이제 시간에 따라 막 변하겠죠. 이 아웃풋이 평균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감마 제로라는 이제 뭔가 좀 베이스라인에 뭔가 좀 나의 그냥 평범한 이제 실력이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이라는 걸 이제 T 업이라고 할게요. T 업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감마 H로 뭔가 좀 내 실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이것이 잠깐 유지되다가 다시 내려와가 어느 T 다운이라는 시기에 내려와가지고 원래의 감마 제로로 돌아온다. 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지금까지 어떤 모든 사람들의 이제 커리어를 퉁쳐가지고 한번 본 건데 이제는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개개인의 인생을 한번 맞춰보면 이제 개개인의 인생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죠. 가지고 그 결과를 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나열했을 때 뭔가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던 건 사실은 뭔가 이제 모델이 모든 사람한테 잘 맞는다는 거는 이 전성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거겠죠. 가지고 특히 이제 이건 이제 정말로 여기서 데이터로 사용한 세 가지 직업 모두에서 다 전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90% 정도의 미술가 그리고 80% 정도의 영화 감독 그리고 90% 정도의 과학자들이 적어도 한 번에 전성기를 이제 거쳤다고 합니다. 아닌 분들은 좀 안타깝네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제로 그 전성기를 몇 번을 거쳤냐를 이제 표시를 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성기를 2번 가진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번의 전성기가 온 사람도 있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럼 전성기가 여러 번이란 건 아까 그런 확률 모델 있잖아요. 계산식으로 된 게 그게 여러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좀 이제 우리 그거잖아요. 컴퓨터 구조 시간에 CPU 클럭 하잖아요. 클럭. 이거 나오는 거죠, 이게. 물론 이게 간격이 같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예시를 든 거고. 네, 비교를 한 거죠. 가지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고고행기 찍은 사람은 한 수가 없다거든요. 뭐 그쵸? 그게 평소 실력인 거죠, 그냥.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스트리크의 정의가 상대적인 거죠. 평소 실력보다. 개개인의 스트릭은 다른 거죠. 네. 네, 나의 알겠습니다. 평소보다 잘하는 게 이제 스트릭인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과학 때나 미술 볼 때 애초에 샘플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공해 보이는 과학자 중에서 볼 거야? 아니면 아무 과학자나? 아무 과학자 다 한 거예요.
물론 그 과학자의 기준은 이제 그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이 되는 또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이 되는 그 과학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가 보시면 일단 우리 거의 모두에게 전성기는 오는구나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살짝 아쉬운 거는 전성기가 여러 번 오는 건 좀 그래도 좀 작다는 건데 그러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과는 전성기가 언제 찾아오느냐를 단순히 찾아봤을 때 이거는 나의 커리어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가지고 여기에 살짝 여기 하이라이트 된 이제 피규어가 그건데요. 이제 내 전성기가 언제 찾아왔는지를 그 나의 커리어 시작과 끝을 가지고 이제 표기를 해본 겁니다. 표기를 해봤을 때 쭉 여기도 대각선인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만 보면 이제 대강은 이제 전성기는 내 커리어에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다? 이제 앞선 이제 질문이 있었죠 처음에. 전성기는 언제 찾아올까? 걸작은 언제 나올까? 이런 거에서 대답을 한다면은 전성기는 언제 올지 모르고 걸작은 전성기 부근에서 나온다. 전성기 때 나온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뭐 전성기 때 나오긴 하지만 전성기가 랜덤하게 오기 때문에 걸작이 랜덤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전성기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본인의 평균 실력보다 높으면은 전성기입니다. 뭔가 좀 나의 이제 뭔가 좀 뭐 저희는 그 논문을 쓰니까 논문의 사이테이션 수를 쫙 재는 거죠. 쫙 쟀을 때 요거의 메디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메디안을 쫙 생각을 해봤을 때 평소에는 이제 여기를 보시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어떤 평소에는 이제 사이테이션 요만큼 요 정도에 있다가 어느 순간 팍 치고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머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이 사람의 전성기인 거죠. 근데 그게 사이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사이테이션으로? 과학자의 경우에는 사이테이션을 하고요. 그 사이테이션의 기준은 어떤 논문이 출판된 지 10년 뒤에 측정하는 사이테이션입니다. 시간 딜레이가 상당히 있네요. 뭐 괜찮나? 네, 뭐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기로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 좀 여기서 분석된 결과 자체가 뭔가 좀 전성기의 기간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잡아낸 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그 기간보다 길다면은 분석이 잘 안 됐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진 데이터보다 전성기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뭔가 좀 이런 분석을 진행하는데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간 간격에 대한 거는요. 네. 그 2번 결과에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네, 2번 결과에서 전성기 안에 걸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래프도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쉬운 사실인 게 아웃풋이 이렇게 있다가 전성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나의 베스트 웍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분석을 한 결과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성기가 언제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뭔가 패턴을 못 찾은 패턴을 못 찾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분야를 나눠 갖고 잰 건가요? 예를 들면 영화 하는 사람들이랑 물리학자들 전성기는 당연히 다르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합쳐서 해놓고 못 찾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직업은 다 분리해서 했고요. 네. 사실 요 논문의 한계는 왜 전성기가 오는지는 못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뒤에 후속작을 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때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론이 근데 한번 전성기 앞으로 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뭐 계속 들어보시죠. 네. 요거가 이제 뭐 그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전성기가 왔다고 쳤을 때 얼마나 오래 갈까? 그거를 좀 한번 재봤습니다. 재봤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저자들이 수집한 방금 말씀드린 뭐 사실 똑같은 건데 이 사람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담긴 이 어떤 사람들의 커리어가 있겠죠. 그 커리어보다는 짧게 등장했다. 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걸 연도로 재봤을 때는 이제 미술가 같은 경우에 대충 뭐 5.7년, 영화 감독 같은 경우는 5년, 과학자는 슬프게 3.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요거 자체는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언제 오느냐랑은 좀 무관하게요. 네. 실제로 재본 건 이제 요 전성기의 길이를 한번 쭉 이제 히스토그램을 계속 찍어본 거죠. 찍어봤을 때 이걸 찍어보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의 전성기가 커리어 초반이었는지 중반이었는지 후반이었는지 이거를 따로 한번 찍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히스토그램이 비슷하게 나오더라. 가지고 요 커리어의 길이는 이제 커리어가 아니라 전성기의 길이는 전성기가 언제 왔는지랑은 무관하다. 이런 사실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결과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방금 그 병근 형이 한 말이랑 살짝 배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전성기가 오더라도 그 어떤 그 사람의 생산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가지고 어떻게 생산성을 쟀느냐? 이거를 요 사람이 전성기 동안 만들어낸 작품의 개수를 세가지고 요걸 이제 전성기를 뭔가 좀 임의로 랜덤하게 왔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서 해봤을 때랑 비교를 한 거죠.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랜덤하게 전성기가 왔다고 쳤을 때 쭉 그걸 센 거죠. 센 거랑 데이터랑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죠. 가지고 뭔가 좀 전성기든 전성기가 아니든 내가 찍어내는 작품의 수는 바뀌지가 않는 거죠. 가지고 요걸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찍어내는 작품의 수로는 전성기인지 판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몇 가지 잡다한 그건데 이제 뭐 아래 거는 뭐 사실 뭐 연도를 알았으니까 뭐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위에 거가 좀 흥미로워요. 위에 거가 흥미로운 게 우리가 이제 전성기가 오면은 나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럼 그 실력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요거에도 뭔가 좀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평균 원래 실력이 감마 제로이면은 요 감마 H는 이제 전성기 때 실력이겠죠? 이게 리니어하게 비례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났어. 그럼 내 전성기도 그냥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전성기 때 실력도. 내가 근데 잘났으면은 전성기 때 날아다니는 거죠, 완전. 그리고 완전 뭐 부익부 빈익빈이 아까 처음 말한 매튜 효과가 거의 통하는 거 비슷한 거죠, 이제.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이었습니다. 네이처 2018 논문이었고요. 슬프게도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떤 게 전성기를 유발했는지는 못 밝혀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3년 후에 이제 이 저자들의 전성기가 온 걸까요? 아무튼 그 후속작을 냈고요. 이 후속작에서 그 전성기의 시작이 전성기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 논문이 네이처 컴에 작년에 나왔고요. 가지고 요약을 하면은 이제 뭔가 다양한 주제 또는 스타일을 탐색한 뒤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전성기가 오더라. 라는 게 요약입니다.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 저자들은 후속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뭔가 좀 탐색하는 거랑 이제 집중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가지고
탐색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막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는 건데 살짝 이제 도박성이 짙은 게 이제 살짝 위험할 수가 있죠. 뭐 여러 개 다 해보니까 뭔가 좀 쪽박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결과의 베리언스가 크다는 거죠. 네. 거꾸로 이제 뭔가 좀 하나만 파는 거는 이제 뭔가 좀 보수적인 전략을 할 수 있어. 내가 뭔가 좀 아는 것만 계속 파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의 전문성을 기를 수는 있죠. 당연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요게 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뭔가 나의 창의성과의 독창성을 살짝 좀 떨굴 수는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요 두 가지 그 전략이라고 해야겠죠. 전략이 있을 때 어떤 게 이제 전성기를 만들어낼까? 어떤 게 전성기와 관련이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네. 아주 그 메소드인데 흥미롭게도 딥러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딥러닝 논문 아닌 줄 아셨죠? 이거 딥러닝입니다. 이거.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똑같이 이제 미술가랑 영화 감독 그리고 과학자들의 생애를 분석을 한 건데 이제 여기에선 딥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미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그 미술 작품을 쭉 수집을 한 거죠.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떤 프리트레인된 VG 네트워크를 갖고 와가지고 쭉 파인튜닝을 합니다. 어떻게 파인튜닝 하느냐? 이 미술품이 들어왔을 때 이 미술품이 어떤 스타일의 미술품인가를 예측하도록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후기 인상주의다, 뭐 인상주의다, 모더니즘이다, 뭐 이런 거를 막 예측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그럼 각각의 이제 미술품을 이제 이 모델에 넣어가지고 인퍼런스를 합니다. 인퍼런스 했을 때 초반 그 첫 번째랑 이제 세 번째 콤보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PC를 돌리는 거죠. 가지고 그거를 어떤 로우레 피처로 두고 쭉 끝까지 와가지고 뭔가 좀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프리퀀셜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벡터를 뽑아가지고 PC에 돌려가지고 스타일 레벨 피처를 뽑습니다. 그럼 이제 100디멘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콘캡 해가지고 이 미술품의 인베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베딩을 써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감독은 약간 이제 IMDb 점수만 갖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영화의 플롯, 전반적인 줄거리랑 이 영화에 어떤 배우가 등장했는지, 또 캐스트를 누가 됐는지 그런 정보를 쭉 갖고 왔습니다. 가지고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에서 워드 인베딩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어떤 요 영화를 대표하는 인베딩이다라고 해가지고 뽑아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우들의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에서 그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걸 이제 그래프 인베딩 메소드, 딥워크라 해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이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뭔가 좀 랜덤워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랜덤워크라면 이제 가까운 연결이 됐거나 뭐 가까운 애들은 랜덤워크 했을 때 좀 갈 확률이 높고 멀리 있거나 연결 안 되는 좀 갈 확률이 낮잖아요. 그거 가지고 뭔가 인베딩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노드 인베딩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영어에 이제 인베딩을 뽑습니다.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다시 콘캣을 해가지고 해당 영화에 이제 인베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랑 구글 스칼라에서 이제 쭉 이 사람들의 이제 논문 쓴 정보가 있겠죠. 논문 쓴 정보에서 사이테이션 수랑 이제 그 논문을 누가 같이 썼는지 코어서십 정보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가지고 요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뭔가 좀 이것도 역시 논문의 그래프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럼 이 논문의 그래프는 이제 노드가의 논문이겠죠. 논문인데 그럼 논문과 논문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만약에 이제 이 두 논문이 같은 레퍼런스를 참조하면은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링크를 주는 겁니다. 링크를 주되 링크도 뭔가 좀 웨이트를 넣어줄 건데 어떻게 해주느냐? 그거는 겹치는 레퍼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웨이트가 올라가도록 이제
준 거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문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좀 더 한 건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을 했습니다.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건 어디다 썼느냐? 해당 논문이 어떤 토픽에 속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좀 커뮤니티 디텍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쫙 만들어 놨을 때 그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좀 하나를 뭐 주거나 파는 건지 좀 다양한 걸 탐색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미술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미술품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그 미술품의 스타일을 예측을 했잖아요.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이제 여기 어떤 뭐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확률값이 썸2원으로 나올 겁니다. 뭐 0.95, 0.05, 0.0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확률값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하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뭐 대충 다들 아시죠? 뭐 P 로그 P 해걸 마이너스 치고 서메이션 하면 이거 나오는 그거요. 그렇게 구해가지고 그 값을 요 미술품의 어떤 점수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트로피 점수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만약에 내가 요 스타일이 하나로 몰빵되어 있다. 라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스타일이 좀 요 미술품에는 요 스타일도 섞여 있고 요 스타일도 섞여 있고 저 스타일도 섞여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익스플로러 뭔가 여러 가지 탐색하는 거라고 본 거죠. 그래가지고 엔트로피가 낮으면은 이제 하나만 죽어라 파는 걸로 생각을 한 거고 엔트로피가 높으면은 뭔가 다양한 걸 탐색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아주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쭉 한번 이제 쫙 돌려봐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전성기의 시작을 기점으로 좀 부근 전성기 시작 부근에서 엔트로피 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높을 때는 익스플로레이션이고 낮을 때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인데 이게 높은 데서 내려갔다는 소리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엔트로피 값들의 평균이 있겠죠? 그럼 이거를 쫙 이제 어떤 기준선을 삼습니다. 이는 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이제 요 값이 존재하겠다는 순간에 네. 뭔가 이제 내가 전성기 이전에 가지는 전성기 이전 작품들의 엔트로피를 구하면은 이게 이제 이걸 하나 기점으로 쫙 삼습니다. 여기를.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 전성기를 이제 나의 커리어 그 순서를 뒤섞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랜덤하게 샘플을 뽑는 거 작품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엔트로피를 쫙 구해보면은 뭔가 이제 그 분포들이 어떻게 해도 내 실제 엔트로피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말을 좀 어지럽게 했네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전성기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엔트로피가 전성기 전에 나왔다는 거고 전성기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도 뭐 뽑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엔트로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말을 좀 요거는 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러면 시간에 따라 얘들이 엔트로피를 재는 거예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차 때까지 그린 그림들의 엔트로피를 재고 5년차까지 그린 그림들의 엔트로피를 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전성기를 기점으로 짜는 겁니다. 전성기 시작과 전성기 동안의 그것을 딱 쪼갠 거죠. 네. 실제로 그거를 따로 그린 건 이제 두 번째 장이고요. 가지고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전성기 이전의 엔트로피가 더 높고
전성기가 시작되고서 진행될 동안은 이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네. 가지고 이런 결과 나왔는데 아니, 이거를 좀 한번 한 명 한 명씩을 좀 자세히 한번 봐보자. 라고 해가지고 예시를 몇 개 들어놨습니다. 아주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랑 피터 잭슨이랑 존 펜이라는 사람의 이제 인생을 좀 그려본 건데 잭슨 폴록은 뭐 이거 미술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거? 우리 중학생 때? 막 붓에다가 막 물감 좀 막 던지는 막 이 아저씨. 그 아저씨인데 그리고 그 아저씨고 피터 잭슨은 이제 그 반지 회장 보셨죠? 영화. 그 뭐 반지 버리러 가는 영화 그거인데 이제 그거 만든 감독 이 피터 잭슨이고요. 존 펜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은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뭔가 좀 전성기가 늦게 온 과학자로 유명한가 봐요. 뭔가 좀 다 늙어가지고 전성기가 와가지고 그때 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그 세 분의 인생을 쫙 한번 살펴볼 건데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 점으로 된 게 전성기 이전이고요. 빨간색으로 된 게 전성기 때 작품인 겁니다. 가지고 뭔가 좀 플롯을 쫙 보시면은 실제로 뭔가 요 실력 그 사람의 아웃풋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여기를 보실 수가 있죠. 대충. 요거는 쭉 올라가긴 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한번 실제 그 각각의 작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쫙 살펴볼 건데 이제 요건 이제 아까 인베딩을 쫙 구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작품의 인베딩을 쫙 구한 건데 그 인베딩을 한번 TSNE로 한번 찍어본 겁니다. 뭐 사실 뭐 정확하게는 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 그래프를 어떻게 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을 찍은 건 확실하게 TSN을 찍은 건 맞는데 그래프는 잘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거고요. 그랬을 때 요걸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전체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성기 전과 후 동안에 이제 작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찍어본 겁니다. 각각을 찍어본 건데 보시면 이제 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뭔가 전성기 전에는 뭔가 좀 색깔이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 사실 색깔이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으로 봅시다. 이 사람이 전성기 전에는 뭐 색깔이 다 다르죠? 노드들의 색깔이. 뭔 소리냐? 다양한 주제를 해봤는데 전성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빨간 데에만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죠. 가지고 이 빨간색 주제의 연구만 빡세게 했다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잭슨 폴록 이 아저씨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네. 네, 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전성기가 시작되기 기점으로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뭔가 좀 바뀐다. 라는 건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생기잖아요. 그냥 익스플로레이션만 했을 때 그냥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했을 때 또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이후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한 거랑 익스플로이테이션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한 거랑 뭔가 좀 순서 관계도 있고 조합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럼 이 조합은 뭔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어떤 걸까? 그러게 궁금한 거죠. 이 조합은. 그랬을 때 알아봤을 때 재밌게도 그냥 순수하게 뭔가 좀 여러 가지를 알아본 사람이 있고 순수하게 하나만 판 사람이 있고 뭔가 좀 탐색을 해본 다음에 하나만 판 사람이 있고 하나만 파다가 탐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이제 그 전성기들이 온 그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전성기 온 비율 그거를 쫙 찍어봤더니 뭔가 좀 평균에서 얘네들은 다 낮았다는 거죠. 유일하게 탐색을 한 후 하나의 박스에 집중했을 때 전성기가 확연하게 많이 왔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STU가 뭐예요? STU요? 어디요? 그냥 그래프 인덱스인가? 네, 그래프의 인덱스예요. 이건 직업 상관없는 거예요? 직업은 여기는 이제 요쪽은 이제 요 순서는 다 이제 미술, 영화, 과학자예요.
1, 2, 3으로. 네. 그래가지고 뭔가 직업에 상관없이 아무튼 간에 탐색을 한 후에 집중을 해야 전성기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만 파거나 탐색만 하거나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하는 게 진짜 안 되네요. 적성공 한 번 집중을 했으면 끝까지 집중을 해라는 건가? 근데 두 번째 전성기는 그럼 어떻게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 번 분야를 좁혔는데 거기서 다시 네. 넓혔다 다시 좁히는 건지 좀 궁금하다. 저도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두 번째 전성기가 오고 세 번째 전성기가 올 때에도 익스플로레이션을 한 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똑같은 거죠. 아, 그럼 어쨌든 전성기가 새로 올 때마다 분야를 바꿔서 오는 건가 보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각각의 개개인의 인생을 뜯어보진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전성기가 언제 올지 그리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그거 상관없이 뭔가 탐색을 하다가 집중할 때 온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거. 익스플로이테이션이나 익스플로이션 안 좋으면. 근데 그렇게 해야 또 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 해야 좋아지니까. 좋아지기 위해서 한 번 되게 안 좋아진 시기가 다시 오고. 약간 추진력을 얻기 위해 약간 쉬는 거랑 비슷한 느낌. 두 번째로. 좀 하나 끝까지 판 다음에 그냥 다른 거 해볼까 하고 탐색하는 거는 아닐까 뭐 그런 것도 그럴까 싶기도 하네요. 그냥.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제 그냥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탐색 쪽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하나만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요 각각의 성향도 뭔가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탐색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전성기가 시작될 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좀 빡세게 집중하는 경향이 살짝 생기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거꾸로 일단 뭔가 좀 빡세게 집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빡세게 집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가 올 때쯤에 물론 이게 익스플로레이션과 그 순서 관계는 맞긴 한데 그 사람의 경향성 자체가 빡세게 일하다가 살짝 뭔가 좀 탐색을 하는 그런 성향으로 살짝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그냥 개개인적인 뭔가 세부 디테일이 또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외에 지금까지 말한 그 순서가 왜 중요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나름대로 이제 정확한 대답은 뭐 하지는 못했지만 이 저자들이 추측을 해본 거는 뭐냐? 뭔가 좀 다양한 걸 탐색함으로써 이제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뭔가 좀 그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제 컨셉을 뭔가 좀 경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바로 하나를 딱 정한 다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지금까지 다 탐색했던 그것들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뭐 좀 전성기를 부르는 게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 아까 그래프에서 네. 한 명의 인생이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들어간 거죠. 그렇죠. 쓰리잡 하는 사람이 드물죠. 아, 그러니까 그 아까 뭔가 얘기가 됐던 것처럼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도록 설정이 됐는지 뭐 관련 설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과학자는 계속 과학자로 남을 거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따로 언급이 없었어요. 네. 좀 대답을 해주기가 좀 어렵네요. 뭔가 좀 저도 논문에서 보진 않은 내용이라서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릴레이티드 웍에 과학자 중에서 연구 주제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종. 예를 들어가지고 네. 우리 연구실에도 이제 원래 전공은 경제인데 지금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 거 연구한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제목을 지금 까먹었는데 나중에 좀 뭐 궁금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 뒤에는 이제 뭔가 좀 이 사람들도 과학자고 저희도 과학자니까 과학자에 대한 내용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가지고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잖아요. 연구실 내부도 그렇고 연구실 외부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분석도 있더라고요. 뭔가 좀 어떤 과학자의 전성기가 오기 전에 이제 어떤 탐색을 하고 집중하는 건 일단 자명한 사실이긴 한데 이제 이 사람들이 탐색을 할 때는 어떤 주제를 탐색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과 탐색을 하다가 전성기가 시작되고 뭔가 하나를 빡세게 파기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사실은 이제 뭔가 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 뭔가 우리 연구실처럼 큰 연구실은 뭔가 하나를 빡세게 하는데 좋은 곳이고 조그만 연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데 좋은 거다. 뭐 이런 그런 겁니다. 네. 네.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쫙 다 설명해 줬는데 그 우리 연구실에 지금 우리 연구실에 한 몇 명이죠 지금? 네, 우리 연구실에 한 60명인데 지금 랩세미나 17명 들었잖아요. 가지고 그 딱 마지막 뒷 한 장만 보면은 요약할 수 있도록 이제 한 장 그냥 한국어로 한 건데 아주 딱 세 개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성기 동안 걸작과 히트작은 연달아 나오고 제2의 제3, 제2, 제3의 전성기가 오지만 모두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전성기는 언제 오냐? 다양한 주제를 탐색한 뒤에 하나에 집중을 시작하면 찾아오더라. 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뭘 느껴야 될까? 사실 좀 그 선후 관계가 좀 이상하긴 한데 논리적으로 좀 이상할 수 있긴 한데 아니, 기본적으로 전성기가 온 사람들의 특징을 쫙 나열했어. 그럼 우리도 그거 한번 따라해보는 것 좀 뭐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 봤으니까 한번 우리도 뭐 다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연구를 뭐 할까 막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나온 그런 통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번 다양한 걸 한번 탐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에 몰빵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랩 세미나 같은 것도 이제 랩 세미나 얘기 나와서 그런데 랩 세미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연구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다양한 주제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주제가 나왔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뭔가 좀 내 주제가 아니더라도 구경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탐색이 된 거니까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번 오늘 뭐 세미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없으면은 뭐 안타깝게도 오늘 레슨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교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장 딱 요약하는 거죠. 안 열어보나? 혹시 질문 있는데 그 전 슬라이드에 네. 그 저 라지 팀이랑 스몰 팀의 정의가 뭐예요? 약간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팀에서 다양한 주제를 공통적으로 찾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리서치 토픽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토픽마다 정말 작은 팀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뭔가 저 팀에서 겹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 자체는 뭔가 좀 제가 뉘앙스 자체를 뭐 연구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여기 논문에서 실제로 말하는 바는 이제 그냥 그 한 주제라고 할까요? 그 논문을 같이 쓰는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5초만 기다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죠. 네. 나도 랩 세미나를 더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나 요즘
세미나도 뭐 이렇게 논문 논문 따로 볼 기회도 없고 그나마 랩 세미나에서 좀 논문을 배우며 마음의 양식을 얻었는데 그것조차 막 요즘 뭐 이래저래 읽고 빠지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익스플로이트를 해야 돼요? 익스플로어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교수님의 그거를 사이트에 한번 찍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지금이 교수님의 전성기인지 전성기가 아닌지는 저희가 모르는 바라서 아직. 그런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군요. 네, 그래요. 잘 알았어요. 그래도 전성기는 여러 번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도 다시 한번 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